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스템 프로그래밍, 오늘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로는 이제 챕터 8이고요. 예외적인 제어 흐름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중간고사를 잘 마쳤고요. 또 중간고사 보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어쨌든 밤랩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출석 체크를 이제 출석 퀴즈로 진행하니까 제 지난번에는 저희 출석 퀴즈 예약을 잘 해놨는데 정시에 열리고 또 정시에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경 써서 정시에 열고 또 정시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세스 이제 1에 대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쉘랩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그동안 실습을 진행을 해오면서 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여러분들 서버 처음 접속하시면 쉘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 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뭐 트레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스 번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 오케이. 구현을 못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서 프로세스 1, 2 시그널까지 하면 이제 쉘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이론 진도에 맞춰서 쉘랩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말롱랩 그리고 말롱랩 진행을 위해서 동적 메모리 1, 2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메모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기말고사 기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전반전을 지났죠. 전반전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면 컴퓨터의 제어 흐름. 컴퓨터는 단순한 한 가지 일만을 하죠. 예를 들면 CPU를 우리가 어셈 코드로 우리가 뜯어봤을 때 CPU는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로 보신 것처럼 인스트럭션을 하나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메모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슬롯을 꽂지만 실질적으로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가지고 오는 인스트럭션을 하나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멀티코어가 돼서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냥 CPU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CPU 하나에서 메모리를 이제 접근을 하고 메모리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보내줬을 때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실행을 하다 보면 함수 콜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차적으로밖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단순하게 하나의 일을 처리를 하는데 전원이 들어간 이후에는 명령어들만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개씩. 이러한 명령어의 실행 흐름을 시스템의 물리적인 제어 흐름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진행해왔던 어셈블리 코드를 생각해봐도 시작하면 인스트럭션 처리하고 그 인스트럭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그 인스트럭션 또 실행하고 또 뭐 분기문이 발생을 하면 그 분기문 또 처리하고 함수 콜이 됐다고 하면 함수 콜하고 리턴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스택이 쌓였다가 또 없어졌다가 뭐 없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 이전에 이제 프로세스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결국은 중요한 핵심은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제어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CPU 하나로만 쓸만한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아직 배운 지식으로만으론 좀 부족하죠. CPU가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하드디스크나 네트워크 어댑터에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일단은 어딘가에 또 잘 넣어뒀다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뭐 가령 이제 0으로 나누기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라고 해야겠죠. 아니면 그 해당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종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시쉘을 사용을 하실 때 뭔가 자 밤랩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폭탄을 터뜨리고 싶지 않을 때 컨트롤 C를 누르시잖아요.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종료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 종료됐을 때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또는 시스템 타이머가 추가되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스템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예외적인 제어 흐름을 위한 메커니즘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exception control flow라는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PPT도 띄워놨고 뭐 또는 뭐 음악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영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PPT를 켰다고 해서 영상이 끊기거나 소리가 끊기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단 하나도 끊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제어 흐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 흐름을 이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점프와 브랜치 명령 그리고 스택을 사용한 콜 리턴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가지고는 이제 쓸만한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점프와 브랜치 명령 그러니까 즉 뭐 if문이나 포문이나 단순하게 뭐 함수 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로만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영상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뭐 문서를 보거나 문서 작업을 하면서 뭐 웹을 띄워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exception control flow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제어 흐름 exception control flow라고 이제 명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메커니즘으로는 그러니까 하위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하드웨어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 메커니즘은 이제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반응으로 제어 흐름을 변경하고 하드웨어와 OS 소프트웨어를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예외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위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컨텍스트 전환 이제 컨텍스트 전환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게 컨텍스트 스위치 즉 컨텍스트 전환입니다. 그래서 OS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타이머로 이제 구현이 된다. 그리고 시그널 OS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밤랩 GDB 실행하고 있으면서 컨트롤 C 누르면 다시 배시로 돌아가죠. 자, 그럼 배시도 프로세스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GDB도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어하죠? 바로 이런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어떤 이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논 로컬 점프, 그러니까 비지역성 점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지역성 점프 이것도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바에서는 좀 명확한데 try and catch 하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하는데 특정 이제 요 어떤 실행문을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걸 에러를 찾아서 단순히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 try and catch 그렇죠? 이런 방식을 이제 비지역성 점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 언어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종료가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지역성 점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에러 핸들러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위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러한 하위 익셉션이라는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된다. 한 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이라고 하면 예외 상황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반응으로 OS 커널로 제어가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OS의 메모리 상주 부분이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의 예를 보면 가령 이제 0으로 나누는 경우, 그리고 또 오버플로우, 산술 연산할 때 오버플로우, 페이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데 네,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O, 그렇죠. 어떤 뭐 여러분들이 마우스 키보드를 입력한다고 해서 음악이 끊기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제 마우스 키보드 입력 또는 뭐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패킷이 도착했다거나 아니면 컨트롤 C를 눌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예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유저 코드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커널 코드로 이제 제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익셉션이라고 하고요. 그 익셉션에 맞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커널 코드에서 익셉션 프로세싱을 익셉션 핸들러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제어 위치, 즉 유저 코드로 돌아오게 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프로세스를 종료를 할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뭐 어떤 어보트라고 하면 어떤 완전한 이제 복구 불가능한 오류 같은 것들은 이제 종료를 시키고 현재 제어로 돌리거나 아니면 현재 실행하고 있던 그 다음으로 이제 제어를 넘기거나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이 커널 코드에서 유저 코드로 다시 제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셉션 핸들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익셉션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러 개 아까 보셨던 예외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가령 이제 컨트롤 C를 눌렀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을 내리셨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던 페이지 폴트라는 페이지 오류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러한 각각의 여러 예외 상황들을 이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맞는 그 번호를 찾아가서 그 페이지 익셉션 테이블에 맞는 핸들러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이벤트 타입은 예외 번호 K를 갖게 되고 그 K는 익셉션 테이블의 인덱스, 즉 인터럽트 벡터라고도 부르는 요 테이블의 참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러 K는 이제 예외사항 K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제어 흐름의 체계는 이제 익셉션 컨트롤 플로우에서 이제 요 비동기형, 그렇죠? 비동기형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동기형이 있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비동기형은 이제 산발적인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어떤 일정한 시간에 의한,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동기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동기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키보드의 입력이나 아니면 뭐 USB를 꽂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패킷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인터럽트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동기형 핸들러, 동기형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모리를 읽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없어요. 메모리 지금 상주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트랩,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다가 어떤 그 예측에 벗어난 경우, 그리고 어볼트, 어떤 특정 코드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그래서 이 동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드를 쭉 실행을 하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동기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외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동 그렇죠. 비동기형 예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의 이제 외부 사건으로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핀을 세팅해서 발생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CPU에는 뭐 레지스터도 있고 범용 레지스터도 있고 특정 특수 목적의 플래그 1비트 레지스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하드웨어 또 핀들이 있습니다. 즉 플래그 뭐 1비트 레지스터라고 하긴 어렵고 1비트 하드웨어 이제 서포터를 위한 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트가 5볼트인지 아니면 또 뭐 마이너스 5볼트인지 이렇게 이제 볼트가 전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핀을 세팅해서 발생을 표시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른다거나 네트워크에 패킷이 들어왔거나 디스크에서 한 개의 섹터가 읽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셈블리를 CPU가 쭉 코드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다가 어떤 함수 호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인터럽트 핀 CPU에서 어떤 특정 외부 입력이 들어와서 아예 제어를 종료하는 거예요. 이 제어를 종료를 근데 하기 위해선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를 해 두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지스터 상태를 전부 다 메모리로 다시 전체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익셉션 테이블로 가서 그 익셉션 테이블에 있는 핸들러로 이제 제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원래 지금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즉 현재 상태를 이제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다른 일들을 CPU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던 일을 이렇게 복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 전환, 컨텍스트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리셋 인터럽트, 여기에서 보면 컴의 리셋 단추를 눌렀다.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서 이제 전원 버튼 누르면 하던 일 다 종료하고 컴퓨터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리셋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어떤 강제적인 윈도우 같은 경우에 작업 관리자가 되겠고,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는 뭐가 될까요? 뭐 컨트롤 C를 눌렀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더 상위 레벨이긴 한데 하이 레벨이긴 한데 뭐 소프트웨어 리셋 인터럽트나 하드웨어 리셋 인터럽트를 이제 예를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럽트의 동작 방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핀을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인터럽트 핀이 세팅된 경우 그 인터럽트 핀을 확인을 하면 이제 CPU는 모든 제어를 다 넘겨주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익셉션 테이블로 가서 그 인터럽트 벡터 있죠. 익셉션 테이블로 확인을 해서 익셉션 핸들러로 넘어가게 되고, 그 핸들러를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어를 원래 있었던 이제 컨텍스트로 전환을 하게 된다. 동기형 외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로 이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트랩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의 결과로 발생하는 의도적인 예외입니다. 가령 이제 시스템 콜 또는 브레이크 포인트 트랩 아니면 스페셜 인스트럭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스템 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오픈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는 그 과정에서 파일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는 것들을 이제 트랩에 의해서 의도적인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한 다음에는 무조건 다음 명령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기형 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셉션 테이블로 가서 익셉션 핸들러를 호출하고, 그 익셉션 핸들러의 호출이 다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러가 정정할 수 있는 에러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제 회복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게 뭐냐면,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는 이제 메모리도 커지고 저장 용량도 커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32비트 컴퓨터에서는 메인 메모리의 크기가 4GB로 제한이 되죠. 왜냐하면 32비트 주소 체계에서는 2의 32승 이상으로 넘어가는 주소의 체계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기가로 이제
물리 메모리가 제한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4기가 메모리를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돌리는 어떤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들은 그 4기가 이상의 메모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4기가 물리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부에 1기가는 운영체제가 사용을 하는 메모리 영역이었고 사용할 수 있는 건 3기가 입니다. 그럼 그 3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게임을 했어요. 근데 게임이 굉장히 방대한 게임이었어요. 32비트 컴퓨터에서 게임이 방대하다고 안 돌아가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잘 돌아갔어요. 무거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무거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뭐 돌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과학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뭐 3D 작업들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메모리를 4기가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그 이제 문제의 해결의 답으로는 가상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즉 메모리의 한계가 실제 이렇게 0에서 이제 4기가까지 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라는 건 프로세스가 이 4기가를 전체 사용하는 것처럼 추상화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프로세스 1, 얘가 프로세스 2, 프로세스 0번 전부 다 4기가를 사용을 하는 프로세스처럼 전부 다 이렇게 일종의 추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사용하는 이 메인 메모리의 영역을 메모리에다가 올려줍니다. 즉 P0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실제 메인 메모리에다가 요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거 다 사용 못 하잖아요. P0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그리고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P2라고 하는 애가 요만큼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을 쓸 때 이 P0, P1의 가상 메모리를 디스크로 내립니다. 그러면 요 디스크를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요만큼의 메모리의 주소 공간을 디스크로 내리게 돼요. 디스크로 내리면 이제 얘가 요만큼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P2가. 그럼 이 현재 메인 메모리 상태는 디스크로 내려갔기 때문에 P0와 P1의 제어가 없는 상태겠죠. 그럼 P2의 제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2가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도 전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코드 영역과 일부분만 이렇게 올려주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만 올려줘서 실행을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어가 다시 P1으로 넘어왔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P2의 이만큼을 빼버리고 P1의 이만큼을 복구시켜 줍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P2가 이제 쭉 실행을 하다 보니까 P1이 이제 그렇죠. 네, P1이라고 해봅시다. P1이 이제 돌아와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다 메인 메모리로 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부분만 올려서 실행을 하고 있다가 없는 페이지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페이지 폴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자원을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로 내린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가져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일이에요. 단순히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떴구나.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만약에 P2라는 친구가 이제 페이지 폴트가 떴어요. 그러면 너 잠깐만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P1한테 제어를 넘겨줘요. 그런 다음에 P1이 끝나면 이제 P2가 그 자원을 다시 다 메인 메모리로 올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P2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페이지 폴트의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프로텍션 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 아니면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메모리를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스는 무조건 종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로텍션 폴트겠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도 뭐 0으로 나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그냥 폴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트를 일으킨 명령을 다시 복구가 가능하면 실행을 하고 복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볼트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좀 알아보면 지금까지 트랩, 폴트를 알아봤으면 오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오류와 같이 복구 불가능한 에러의 결과로 발생을 하고 페리티 에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팩스 받았는데 아니면 뭐 이런 페리 체크를 했는데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복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시스템 체크 에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없고 현재 프로그램을 그냥 무조건 종료하는 경우를 이제 동기형 에러에서 어볼트,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에 폴트, 그렇죠? 이런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 그리고 트랩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제 복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트랩 예를 들었죠. 그래서 파일 오픈 또는 파일 클로즈 이런 것들, 리드, 뭐 라이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스템 콜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트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이제 배시 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배시 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포크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명령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배시라고 하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여러분들의 이제 일반 응용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포크입니다. 이 포크가 바로 이 배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킬 명령이 바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 배시가 이 프로세스한테 킬을 날려주게 되므로 얘가 종료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스템 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콜은 고유한 이제 번호를 갖게 되고 그 고유한 번호는 어떻게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넘어가게 되냐면 파일을 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F 오픈 하게 되면 이제 파일 네임이랑 이제 옵션 뭐 읽을 건지 쓸 건지 아니면 붙여서 이어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좀 뜯어보면 RAX 즉 EAX 요 결과를 저장한 accumulate 레지스터에다가 시스템 콜 번호를 저장을 하게 되고 시스콜로 이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RAX에다가 2번 시스템 콜을 넣고 시스콜을 한 다음에 이제 해당 결과가 이제 RAX로 저장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즉 유저 코드에서 시스콜을 하게 되면 F 오픈을 하게 되면 익셉션이 처리가 되고 그래서 해당 익셉션 핸들러인 파일 오픈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을 하고 다시 유저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자는 RDI, RSI, RDX 그리고 R10, R8, R9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입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페이지 폴트, 즉 폴트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참조 시 사용자는 메모리의 쓰기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사용자 메모리의 특정 페이지가 현재 하드디스크에 위치한 경우 아까 왜 하드디스크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죠. 만약에 A 배열의 500번지 인덱스에다가 13이라는 값을 써야 되는데 쓰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A500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가 메모리가 지금 디스크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 페이지 핸들러는 해당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에 로드해야 되고 이때 페이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 처리 후에 오류를 발생시킨 명령어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게 되고, 다시 실행할 때 접근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실행을 하다가 페이지 폴트가 떴어요. 그럼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페이지 로드를 하고 리턴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move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move 명령어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페이지 폴트가 떠서 익셉션 처리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move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진지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뭐 프로세스 얘기는 했었는데, 그럼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정의는 이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의 한 실행 예이다. 그러니까 즉 실행한 형태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더 정확한 개념으로는 이제 실행된 프로그램에 이제 실행되고 있는 이제 인스턴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제 사적인 주소 공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주소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심오한 개념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사실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도 결국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외면할 수는 없죠. 네. 무조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어떤 추상 형태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인 거죠. 프로세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하드웨어를 이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그램에 두 개의 중요한 추상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논리적인 제어 흐름의 추상을 제공을 합니다. 마치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PPT 하면서 음악 재생하면서 뭐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게 끊김없이 전부 다 CPU가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개수만큼 CPU가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제어 흐름을 이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추상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주소 공간. 각 프로그램이 주 메모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가상 메모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추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주소 공간에는 이제 커널이 OS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하위의 부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스택이 이렇게 하단으로 성장을 하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위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코드와 텍스트 영역이 이렇게 하단에 존재하는 형태로 마치 전체 메모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가상 메모리 형태로 사적인 주소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착시가 가능하냐? 프로세스의 실행이 서로 이제 인터리브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이 있다고 하면 1번이 실행되다가 음악이 쭉 재생되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다른 일들, 급한 일을 또 처리하고, 그리고 특정 시간이 되면 다시 이 프로세스 2가 종료가 되고 프로세스 1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컨텍스트 스위치,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제어가 옮기는 시간이 사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CPU는 특정 타이머에 의해서 이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문맥 전환의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리브드 방식,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소 공간은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상 메모리에서 마치 메인 메모리 다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리 메모리의 매칭은 다르다. 내가 이만큼을 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인 메모리에서는 요만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그게 바로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추상입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의 예를 보면 여러분들 서버, 우리 그 실습 서버로 들어오셔서 PS 또는 뭐 탑
htab 뭐 이렇게 쳐보시면 실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목록이 전부 다 뜹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세스의 개수, 그리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개수, 그리고 뭐 스톡된 거, 슬리핑, 그리고 총 스레드의 개수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메모리 사용량, 현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123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5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액티브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의 진실, 그러니까 단일 프로세서로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CPU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 주소 체계에 의해서 전체 메모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CPU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에서 이제 세이브드 레지스터를 이제 복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기를 하게 되고, 그 레지스터 상태를 현재 상태가 마치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복기를 하고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레지스터를 이제 메모리로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이제 문맥 전환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현재 CPU 상태를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세스 1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사적 주소 공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어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로 옮기는 건 이제 스케줄러,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실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러가 이제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메모리 공간으로 가서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다시 여기다가 CPU 레지스터로 복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복기를 하게 된 다음에 보관된 레지스터를 가져오고 주소 공간의 전환, 즉 문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또 역시 요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 상태에 의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도 복기가 됐겠죠. 그래서 코드를 쭉 실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 이제 멀티코어 이제 체계에서는,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는 여러 개의 CPU가 한 개의 칩에 포함된 있으므로 그리고 또 메인 메모리는 근데 이제 각각의 CPU가 공유를 해요. 그렇게 되면 각 코어는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가능하게 되지만,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버스는 하나죠. 버스는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버스가 나왔었죠. 버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CPU 간의 버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접근할 수는 없고요. 얘가 만약에 메모리 액세스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CPU는 얘를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실제 실행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제어 흐름을 좀 살펴보면 각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논리적 제어 흐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정 시간만큼 이렇게 쪼개놓는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트랩인 경우죠. 그래서 실행 시간을 다 쪼개놓는 겁니다. 그래서 A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B 프로세스는 이렇게 실행이 되고, C 프로세스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그래서 시간축이 이렇게 흘러가고 각각의 프로세스에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 이제 구분을 해보면 A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이제 실행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문맥 전환을 이루어서 B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또 특정 시간이 지나면 문맥 전환을 해서 C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B 프로세스가 지금 다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한 상태고, 그러면 제어가 이제 C 프로세스로 왔다가 다시 A 프로세스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A 프로세스가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고 문맥 전환을 다시 C 프로세스로 돌려줘서 이렇게 C 프로세스가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원을 공유를 하는 형태로 자원을 적절하게
동시적으로 동시성 있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시성 프로세스 두 프로세스는 그들의 실행 시간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를 이제 동시성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동시에 실행된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콘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동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겹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프로세스는 동시성 실행인가요? 아니면 순차적 실행인가요? A가 실행되는 동안 B가 동시에 실행됐었죠. 그러니까 A와 B는 콘커런트하다, 동시성이 있다. 그리고 A와 C를 생각을 해보면 A가 실행되는 동안 C가 실행됐잖아요. 그러면 A와 C도 동시성 있다. 근데 B와 C를 생각을 해보면 B는 여기에서 한번 실행하고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C가 그 다음에 시작해서 여기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순차적인 실행이겠죠. 그래서 A는 B와 동시성 실행 있게 실행이 됐고 A와 C도 동시성 있게 실행이 됐고 다만 B와 C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뭐 정제하시고 푸셨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0초에서 뭐 초라고 할게요. 그냥 0에서 2초 구간에서 A가 실행됐고 1에서 4초 구간에 B가 실행됐고 3에서 5초 구간에 C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들 조합이 동시성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그려봅시다. A, B, C가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 0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 2, 3, 4, 5라는 시간이 있으면 A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실행이 됐다. 뭐 동시성 있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끊겼겠죠. 콘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B는 1에서 시작해서 4초까지 실행이 됐고 C는 3에서 5초까지. 요 중간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A와 B는 동시성이 있게 실행이 요 구간에서 됐죠. 요 구간에서 1에서 2초 구간에 동시성 있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콘커런트하다. 그리고 A와 C 같은 경우에는 2초에서 A가 종료됐는데 3초에서 C가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죠. A와 C는 동시성 있지 않고 B와 C는 B가 4초에 종료됐는데 C는 3초에 실행이 돼서 두 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중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B와 C는 콘커런트 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성 프로세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동시성 프로세스들을 위한 제어 흐름은 시간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동시 프로세스들이 서로 병렬로 실행된다고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행할 때 음악 재생하고 문서 작업하고 뭐 영상 보는데 이게 점점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쪼개서 실행된다라는 느낌이 없이 끊김없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맥 전환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시간을 굉장히 이제 조밀하게 잘라서 전 문맥 전환이 계속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 타임 슬라이싱에 의해서 굉장히 이 병렬로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멀티태스킹 또는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다 쪼갠 거죠. 사용에서 보면 굉장히 연속적으로 병렬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세스는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
운영 체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제어 흐름이 넘어가는 것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고 실행 과정을 보면 A 프로세스의 코드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났어요.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서 이제 문맥을 이제 B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커널 코드를 일단 중간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고 커널 코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저장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겠죠. 얘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 레지스터 상태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인터럽트 핀이 세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요 커널 코드로 넘어가는 제어가 넘어가는 시간에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 프로세스로 이제 넘기고 B 프로세스가 이제 유저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또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또 커널 코드로 이제 요 상태를 저장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A 프로세스로 전환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커널 코드 구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커널은 프로세스가 아니며 유저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커널은 프로세스가 아니냐 일단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요 진도로 계속 나갈 건데 요즘의 추세로는 이제 커널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 프로세스로 구분이 되려면 프로세스는 사적인 주소 공간, 개별 주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스턴스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커널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사적인 주소 공간을 가지며 왜냐면 커널 코드가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행이 되는 인스턴스냐 여러 개의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행됐을 때 이 원리를 살펴보면 유저 코드에서 커널 코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미 할당되어 있는 OS 메모리 영역 안에 커널 코드가 있거든요. 커널 코드로 제어가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제어가 넘어오면 커널에서 뭐 특정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커널 코드가 실행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유저 코드로 넘어오기 때문에 유저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널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유저 코드가 실행되는 그 중간에 이 제어가 넘어가서 이제 OS 커널 코드 부분을 실행을 하면서 일들을 이제 중요한 이제 시스템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문맥 전환이 요 커널 코드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콘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 레지스터 상태를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A의 사적인 메모리 주소 공간에 현재 레지스터 상태를 전부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커널 코드에 수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B로 이제 제어가 넘어오게 되면 B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상태를 뭐 만약에 실행이 됐던 이전 상태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이 커널 코드에서 실행을 하고 마치 B라는 프로세스가 원래 실행됐던 것처럼 그 나머지 코드를 또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 스위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상태도를 좀 살펴보면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 큐에 이제 프로세스가 쭉 줄을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디스패치가 되면 이제 러닝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수행 상태에서 어떤 뭐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뭐 즉 인터럽트라고 하면 뭐 프로그램 종료 명령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패킷이 도착을 해서 그 일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레디 큐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스케줄러에 디스패치가 되는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러닝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러닝 상태였다가 IO나 어떤 특정 이벤트로 특정 이벤트라고 하면 페이지 폴트 또는 뭐 IO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웨이팅 상태에서 그 어떤 이 웨이트를 발생한 이벤트들을 다 처리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그 일들이 처리가 되면 다시 레디 큐로 돌아오게 되고 또 러닝 상태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다 수행이 되면 이 프로세스가 종료할 시점이 되면 그래서 엑싯을 해서 터미네이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는 것은 이제 종료 시그널을 수신을 했을 때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리턴을 했을 때 엑싯 함수를 직접 호출했을 때 경우에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O 또는 이벤트 웨이트이 발생을 하면 이게 처리가 다 될 때까지 웨이트 큐에 들어가 있다가 이벤트가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IO가 종료가 되면 이제 레디 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에 직접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유닉스는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아까 시스템 콜에서도 프로세스를 만드는 명령이 만드는 시스템 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ID를 가져올 수 있고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종료를 할 수 있고 자식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리핑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로딩 또는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에다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로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딩이 되면 실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유닉스 C 프로그램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이제 코드 보시겠지만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 ID 우리가 PS라고 치면 예를 들어 볼까요? 네, PS라고 치면 여러분들 뭐 PS나 PS 명령을 치거나 아니면 htab 또는 tab 명령어를 치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들이 몇 개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출력이 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들은 ID를 갖습니다. 근데 그 ID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ID를 실행하고 싶으면 get PID를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PID의 번호가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get PPID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PID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성한 프로세스의 ID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호출한 프로세서 또는 그 부모의 프로세스의 PID를 리턴. 그래서 현재 호출한 프로세스 그리고 그 부모의 프로세스 ID를 리턴을 하게 되는 이런 함수가 또 제공이 됩니다. 또 중요한 이제 또 유닉스 C 명령어 중에 함수 중에 포크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포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포크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로세스의 정의 중에는 사적인 주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크를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네 어렵죠. 그래서 포크를 하게 되면 호출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새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부모 프로세스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자식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를 하게 되면 리턴 값이 이제 자식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되고 부모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PID 자식의 PID를 리턴을 해주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if 포크 equal 뭐 0이냐라는 이제 요 if문이 있잖아요. 그럼 조건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크를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제어가 있고 여기 자식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크를 했기 때문에 이 포크를 한 다음 상태, 즉 다음 상태는 뭐냐면 포크의 리턴 값이 0이냐 아니면 0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0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같은 경우에는 print hello from child 요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PID를 리턴하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러면 부모의 프로세스는 hello from parent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이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포크 함수는 한 번 호출하지만 리턴은 두 번 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그대로 카피돼서 동일한 프로세스가 그 해당 인스트럭션 다음부터 동일하게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포크의 예제를 한번 보면 부모와 자식은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포크로부터의 리턴 값으로 부모와 자식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동일한 상태로 시작하지만 각각의 사본, 즉 프로세스의 조건에 의해서 사적인 주소 공간은 각각 같습니다. 출력 파일 식별자도 공유하고 각각의 출력문의 실행 순서는 이제 랜덤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포크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int x equal 1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PID t라고 하는 PID 타입을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PID에다가 포크의 리턴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했으면 이제 포크 1이 있고 포크 1의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동일하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건 이 다음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PID가 이제 자식의 PID가 리턴이 되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parent에서 x equal 여기에서는 이제 1에서 1 뺀 값, 즉 0을 리턴을 하게 되고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자식 같은 경우에는 x에 1을 더한 값, 그래서 2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2냐? 아까 여기에서 처음 상태가 1이었잖아요. x는 1이었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제 x에서 1을 뺀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거고 얘는 플러스 한 거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네, 재밌죠? 각각의 이제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지냐면 각각의 메모리 사적인 주소 공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지역 변수, 즉 스택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동일한 프로세스가 복사가 되는 것이고요. 복사가 된 다음에는 각각의 이제 공간에서의 이제 조건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출력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랜덤입니다. 부모가 먼저 0을 리턴할 수 있고 자식이 먼저 2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네. 포크 2번 예제로 보면 부모와 자식이 계속 포크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포크 2를 실행을 하면 일단 L0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포크를 해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으면 L1을 출력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포크해요. 그럼 각각 포크를 하죠. 그러면 얘는 이 L2를 출력하는 애의 부모가 되고 그리고 얘는 또 자식이 되고 근데 얘는 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2, L2 총 4개의 실행 흐름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좀 더 예쁘게 그려서 보면 L0에서 실행을 하고 포크를 했으니까 프로세스가 2개로 카피가 되고 한 번 더 포크를 하니까 네, 여기서 포크가 돼서 L2가 아니고 바이였네요. 바이 이렇게 출력을 하고 프로세스 4개가 종료가 됩니다. 자, 포크 3번 예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계속 포크하는 경우. 자, 그럼 이거 프로세스가 최종적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몇 개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얘가 하나였고 프로세스가 얘가 지금 부모 프로세스 하나였잖아요. 근데 포크라면 자식 프로세스 하나, 부모 프로세스 하나, 총 두 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포크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 하나,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는 이 부모의 자식 하나, 그리고 이 자식의 또 자식이 두 명이니까 총 네 개가 되죠. 그리고 얘가 또 포크라면 이 부모가 또 포크하는 자식 하나 더하기 얘 세 개의 자녀가 포크하는 6개. 그래서 총 8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려보면 그려보면 L0 출력하고 포크하면 L1 이 자식 프로세스 하나, 부모 프로세스 하나. 그리고 얘가 또 부모가 돼서 또 포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자식이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한 번 더 포크를 하면 이렇게 8개. 즉 포크를 하면 할수록 프로세스는 포크 개수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크 3번 했죠. 8개 프로세스. 아까 2번 했죠. 4개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t 함수를 쓰게 되면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종료 상태를 이제 exit 할 때 요 인자 값으로 넣어주면 종료 리턴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t exit, 그러니까 종료를 할 때 어떤 명령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싶으면 exit 할 때 실행할 함수를 요 at ex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포크 6번을 하게 되면 at exit, 그러니까 종료될 때 clean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라고 등록을 해놓죠. 그런 다음에 포크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도 exit을 하고 자식 프로세스도 exit을 하죠. 그러면 얘네 각각 얘도 clean up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자식 프로세스도 clean up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연습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는 이렇게, 자, CS 앱은 여기에서 그냥 요 책에서 잘 묶어놓은 헤더고요. 실제 여러분들 요 포크를 사용을 하시려면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샵 include 유닉스 스탠다드 헤더라고 해서 유니 스탠다드 요 하셔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F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헤더를 추가하시면 똑같이 포크를 써보실 수 있으세요. 네. 요거는 그냥 팁이고, 그래서 이 함수를 좀 살펴보면 x는 1이에요. x는 1. 그래서 포크를 했어요. 근데 자식의 경우가 이제 0이죠. 자식은 이제 0을 리턴하니까, 자식의 경우는 이제 이 프린트문의 조건에 if문의 조건에 맞아서 프린트를 하죠. 근데 부모는 실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리턴 값이 PID니까. 그럼 0이 아니죠.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식은 요것도 실행을 하고 요 밑에 것도 똑같이 실행을 하죠. 그래서 쭉 그려보면 부모는 x가 1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x만 실행을 하니까 x를 출력을 할 때 그냥 0을 출력하고 종료를 해요. 그렇죠? 근데 자식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x에서 1을 더하죠. 그래서 1도 출력을 하고 그 뒤에 프린트 2번도 출력을 하니까 1 아이고 여기 1이 아니고 자 1이었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되죠. 여기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x는 1이었고 자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고 1인데 여기에서는 자식 조건에 맞는 x 이퀄 x 더하기 1 명령이 수행이 되죠.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고 또 그 밑에 printf 2번 문에서 요 2 값이 또 하나 빠지죠. 그러니까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프로그램에서 자식 프로세스의 출력은 printf 1번 2 그리고 printf 2번 1 이렇게 출력이 되고, 부모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printf 2번에서 0만 출력이 되죠. 왜냐면 1이었다가 0이 되고 얘는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여기서 1 빠진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식은 2번 출력을 하고 부모는 1번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저 이해되시죠? 이제 좀비라는 게 나오는데 좀비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종료되어도 여전히 시스템 자원을 점유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비라고 해요. 실제 리눅스에서 호칭하는 명령이 좀비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테이블 구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종료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비라고 하고 그래서 반은 살아있는데 반은 죽어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좀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왜 좀비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과정은 부모가 자신의 종료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포크를 하잖아요. 부모가 포크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식이 생기게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종료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종료가 되는 순간에 부모는 종료 상태 정보를 넘겨받고 커널은 종료된 프로세스를 시스템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식이 종료되면 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거두어 드립니다. 부모가. 근데 부모가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니 프로세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은 자신의 좀비 자식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쉘이나 서버에서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자원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니 프로세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운영체제에서 처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부팅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 이니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0번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각각의 이제 이 운영체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있죠. 뭐 패킷도 받아야 되고 스케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이니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포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쭉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시스템 서버,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하셔서 보시는 배시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가 자신의 종료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네, 좀비 무섭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요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포크 7번인데, 자, 포크를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요렇게 실행이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은 그대로 종료를 하고 부모는 while문 무한 루프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이렇게 쭉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포크가 되니까 포크를 하고, 이제 부모는 여기에서 while문 무한 루프를 이제 돌게 되고, 자식은 여기에서 엑시스를 했어요. 그렇죠? 자식은 엑시스를 하고, 그러면 이 부모가 종료될 때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이 자식 프로세스를 함께 거두어 들여서 운영체제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죽잖아요. 부모가 안 죽으니까 이 자식도 그냥 메모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s 명령어를 치면 자식 프로세스가 디펑트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부모 프로세스를 이제 죽이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도 제거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ps를 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요건 이제 그냥 요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6639가 되고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6640이 되고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ps를 쳐보면, 현재 프로세스 상태를 좀 쳐보면
포크 7번 부모 프로세스 6639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자식 프로세스 6640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됐는데 PS 명령어에 남아 있어요. 근데 디펑트라고 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39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자식 프로세스까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같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한꺼번에 싹 제거해 주는 기능을 부모 프로세스에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들이 이제 이닛에서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하면 자연스럽게 리핑을 하면서 이닛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부모가 종료되었지만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똑같이 포크를 하게 되고 자식 프로세스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자식 프로세스가 무한 루프를 돌아요. 근데 부모 프로세스는 이거 프린트문 출력하자마자 바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무한히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종료를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의 종료된 상태를 가지고 제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자식은 무한히 돕니다. 즉 여기에서 포크 8번을 실행을 해보면 자식 프로세스는 6675예요. 부모가 6675예요. 자식은 6676이에요. 그래서 포크를 딱 실행을 하고 PS를 쳐봤는데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식은 계속 돌고 있죠. 6676.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의 역할이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는 이제 자식이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부모가 종료를 할 때 자식이 종료된 경우를 다 이제 수합해서 나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 리소스를 이제 반환을 할 거야라고 종료를 하고 이제 리소스를 다 제거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를 안 했잖아요. 근데 부모 프로세스는 종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리소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비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트리 형태로 따지게 되는데, 얘가 부모예요. 그럼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포크한 것들이 이제 쭉 자식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이 부모가 또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이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얘가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돌고 있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좀비 상태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좀비들이 제가 강제로 이제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게 되면 얘네들의 리소스는 누가 제거를 하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니 프로세스가 요 좀비들의 리소스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터미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좀비들은 무한히 도는 거죠. 누군가 종료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쉘랩을 쭉 여러 주차로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 실행도 해보고. 그거에 의해서 좀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서버가 가끔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으로 이제 실제 쉘랩 첫 번째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 좀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론 시간, 그 다음 이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를 안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갈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퀴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네, 오늘의 퀴즈는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어도 여전히 시스템 자원을 점유하고 있거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이제 무슨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죠. 네, 그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리는 퀴즈 제출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출석 체크 인정이 됩니다. 네, 중간고사 보시느라도 고생하셨고 밤내보내 또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네,
오늘 수업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